재정 상태로 인해 편견을 받은 한 웨이트리스가 손님을 독살한 혐의로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사가 형을 집행하기 직전 그녀의 8살 딸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사건의 결말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이 충격적인 말처럼 서울 시내 작은 식당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평범한 저녁, 한 남성이 특정 음식을 먹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식중독이 아니라 누군가 음식을 의도적으로 오염시켰다는 의혹이었다. 그날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 중 가장 눈에 띄게 의심받은 이는 바로 임서연 34세. 이태원 근처 식당의 종업원으로 홀로 딸 주미 8세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서연은 자신의 힘겨운 삶도 묵묵히 견디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녀는 독극물 사용 혐의를 받았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녀의 유니폼에서 의심스러운 가루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결정타가 되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경찰과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식당 주인의 태도는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다. 딸을 잠시 언니에게 맡긴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서연은 황망한 표정으로 눈물을 삼켰다. 제발 믿어주세요. 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하소연에도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바쁜 와중에도 이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연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강지영 32세. 평소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인 지영은 사건 직후 사장의 초조한 기색을 유독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주미 또한 어린 눈으로 뭔가를 깨달았는지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 엄마 잘못 아니에요. 꼭 증명해 낼 거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는 흘러가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벌어진 의문의 독살 사건 뒤에는 누군가 감춘 진짜 음모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은 작고 연약해 보이기만 한 딸의 목소리가 조만간 재판정을 뒤흔드는 힘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다. 작은 취조실 의자는 낯설고 차가웠고 형사가 내뱉는 질문들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정말 모르십니까? 손님이 드신 음식에 왜 독성 물질이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연은 답답함에 숨이 막혔지만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야만 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전 제 딸도 있고 저에겐 그럴 이유도 동기도 전혀 없어요. 전 단지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호소는 너무나도 간절했으나 형사는 이미 확신에 찬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유니폼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때부터 서연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지만 증거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만들어진 틀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 식당 CCTV에는 사고 직전 서연이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는 장면이 담겼고 그 직후 손님이 쓰러졌으니 객관적으로 보아도 불리해 보였다. 한편 사건을 목격한 동료와 손님들 중에서도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졌다. 평소 서연을 좋게 보았던 몇몇 사람은 그녀가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벌였을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부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번지자 식당 주인은 각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밝히고 싶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 사이 식당 내에서는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사장은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직원들을 대하고 주방에서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지영은 그 태도에 의문을 품었다.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동료들도 사장에게서 뭔가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주미는 사건 후 작은 외숙 모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얼굴에는 애써 의연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는 아이의 모습은 지영에게 더욱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내가 직접 뭔가를 찾아야겠어. 분명 서연이 무고함을 입증할 단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어둡고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경찰서 안에 고립된 채로 지영은 밖에서 홀로 진실을 찾아 나설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지영은 식당 한편에서 조용히 청소하는 척하며
사장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사장은 일어나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곧 비밀스러운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긴장된 어조는 분명 들려왔다. 나도 지금 힘들다고.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경찰도 파고들 텐데 어쩌라고. 그는 누군가에게 따지듯이 말한 뒤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지영은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기분을 느꼈다.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어. 그녀는 평소 사장이 업무 외적으로 이렇게까지 예민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설령 독극물 사건이 식당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이처럼 극단적으로 전전긍긍하는 건 의아했다. 며칠 후 지영은 늦은 시간에 일부러 남아서 사장이 퇴근하고 남긴 사무실 서류를 뒤적였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오랜 친구를 위해서라면 망설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량의 특수약품 구매 내역서와 특정 계좌로 송금된 이체 기록이었다. 구매 시점과 송금일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얼마 전이라는 사실이 지영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설마 이게 독극물과 관련된 거라면? 지영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동안 서연이 유니폼에 의심스러운 성분을 묻힐 이유도 없었고 사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묘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지영은 손이 떨릴 만큼 두려웠다. 만약 사장이 의도적으로 이를 꾸민 거라면 서연은 완전히 누명을 쓴 거잖아. 하지만 증거를 확보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사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왜 하필 그 남성 손님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연을 엮었는지까지 밝혀내야만 했다. 무턱대고 서류만 가지고 경찰에 가져가 봐야 지영 본인도 위험해지고 식당 내에서 증거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방어를 당할 수 있었다. 도저히 지영은 우선 이 사실을 서연의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아직 국선 변호사조차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정보를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다. 친구의 누명을 벗기려면 누군가 믿을 만한 법적 조력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어렵게 구한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식당 직원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서연을 구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서연에게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다. 평소라면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고 딸 주미의 아침밥을 챙기고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터였다. 그러나 이제는 외딴 방에 갇혀 아침이면 간단한 식사만 받고 그마저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곤란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 바로 식당 동료 중 하나인 윤태호 40세였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일만 묵묵히 하던 그는 오늘따라 묘하게 불편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혹시 필요하면 나도 증언할게. 그러나 서연은 고맙기도 했지만 태호의 머뭇거리는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사장님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최근에 식당 재정이 안 좋아서 어떤 투자자랑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손님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 태호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단서를 건네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정말 사장님이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 의심은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던 터라 목소리를 높이기도 힘들었다. 그저 변호사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조차 서연에게는 작은 빛이었다. 한편 지영은 변호사와 연락을 취한 후 조만간 서연을 정식으로 변호해 줄 법률 사무소를 소개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그곳은 무료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힘쓰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지영은 안도감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진실만 밝혀지면 서연 언니는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사장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그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동기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단지 의심만 가지고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지영은 사건이 일어난 날 사장이 주방을 드나들던 시간이 이상하게 잦았다는 점, 그리고 평소와 달리 그날 주방 청소를 담당한 직원들이 일찍 퇴근했다는 점 등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사장은 식당 뒷방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 자신이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두 그 여직원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고자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서연은 유치장에서 속절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지영은 참혹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계속 움직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인물이 이 사건에 끼어들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민은 외숙모의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와 함께 지내던 작은 자취방의 공기가 그리워졌다. 특별한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와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이 어린 가슴에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저녁마다 엄마를 생각하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다. 하지만 주민은 마냥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외숙모가 TV 뉴스를 보는 동안 자신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기사를 찾아봤다.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기사를 읽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고 댓글들 속에선 서연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근무 태도가 어땠느니?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느니 하는 온갖 소문이 퍼졌지만 주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주민은 지영 이모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모, 나도 뭘 좀 할 수 있어. 나도 엄마를 도울 거야. 처음에는 지영이 어린아이를 위험에 끌어들이고 쉽지 않아 망설였지만 주민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직접 너를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 그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지영과 주민은 가끔 식당 앞에서 만났다. 혹시나 사장이 수상한 행동을 보일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방법을 고민했고 주민은 엄마와 주로 연락하던 단골 손님들의 전화번호나 메시지 기록들을 살펴보며 혹시나 그 손님이 사장과 관련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했다. 아이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엄마를 구할 단서를 찾고 싶다는 일념으로 헤쳐나갔다. 그러던 중 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엄마의 휴대전화 메모장이었다. 사건 당일 저녁 엄마가 사장님 주문 특별 메뉴라는 메모를 남긴 것이었다. 거기에는 평소 식당에서 파는 메뉴와는 다른 재료들이 적혀 있었고 그것들은 사장이 직접 지시한 레시피처럼 보였다. 이게 뭘 의미할까? 지영과 주민은 그 메모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사장은 굳이 다른 재료를 써서 손님이 먹을 음식을 만들게 했을까? 혹시 그 과정에서 독극물이 사용된 것은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졌고 그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작지만 중요한 증거를 들고 곧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때로는 아이의 결심이 어른들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 수사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도 식당 사장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일관되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대신 사장과 가까운 지인들은 요즘 식당 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듣긴 했지만 사람을 해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얼버무렸다. 그런데도 형사들은 사장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말끝마다 초조함이 엿보였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 그 여직원 책임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저 일을 벌인 범인이 따로 있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에 바빴다. 반면 서연은 끝내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이 확정되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독극물이 그녀의 유니폼에서 발견된 이상 도주 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서 나오던 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야 했다. 기자들이 번쩍이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퍼부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주민이었다. 외숙모 품에 안겨 울먹이는 아이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잠깐이나마 눈이 마주쳤지만 금세 경찰들의 제지로 아이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꼭 돌아올 거야. 서연은 소리 없이 울면서 마음속으로 아이를 다독였다. 그날 이후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언론은 연일 동물 사건으로 보도했고 대중은 한쪽에선 서연을 비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있을 것 같다고 의심했다. 인터넷에는 식당 주인도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글쎄 단순히 종업원 한 명의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감정을 쏟아냈다. 지영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자신이 발견한 자료와 주민이 찾아낸 엄마의 메모가 큰 반향을 일으킬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조만간 내가 찾은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겠지. 그녀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제출 타이밍과 방법을 상의했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식당 주인이 뜻밖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그는 내가 진짜 피해자임을 증명할 문서가 있다며 언론 인터뷰를 잡고 자신이 전혀 잘못이 없음을 주장할 심산이었다. 이 소식은 지영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도대체 무슨 문서를 꺼내려는 거지? 설마 위조 서류 아니야? 사건은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싶어 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며 누구의 주장이 거짓인가?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지영과 주민 앞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연을 도와주기로 했던 변호사가 갑작스레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 측에서 겁박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말은 차가웠다. 지영은 경악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제 와서 발을 빼시면 서연 언니는 어떡합니까? 하지만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저희도 가족이 있고 이 사건이 너무 커져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제야 지영은 사장의 배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마도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주민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엄마를 구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어른들의 세계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차가운가? 그러나 주민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그럼 내가 직접 증거를 들고 재판정에 서면 안 돼요. 라고 물었다. 지영은 아이의 결심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나서는 게 정말 최선일까? 힘들 텐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변호사 한 명이 들어왔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최민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연을 전해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왔다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다. 지영과 주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최민정 변호사는 이미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둔 상태였다. 사장 측이 다른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어 사건에서 빠지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시도하겠지만 저는 함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지영과 주민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이렇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남으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쪽은 돈과 권력을 등에 업은 식당 사장, 다른 한쪽은 흔들릴 수 없는 의지와 진정한 정의감을 지닌 변호사와 동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아이 주민이 엄마를 구하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날이 전환점이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영, 주미 그리고 최 변호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있는 증거를 재정비하고 사장 측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대응할 준비를 합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라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사장의 음모를 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몰랐다. 사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자 식당 사장은 한층 더 예민해졌다. 그의 휴대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렸고 통화를 마칠 때마다 얼굴은 창백해졌다. 직원들은 사장의 눈치를 보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사장실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곧 사장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라고 소리치는 것도 목격됐다. 한편 최민정 변호사는 지영이 건넨 구매 내역서와 송금 기록, 그리고 주미가 찾아낸 엄마의 메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문서들만으로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장님이 범행에 사용한 독극물을 미리 구매했다는 정황이 있죠. 문제는 이걸 법정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연결지어 증명하느냐입니다. 지영은 사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분명히 우리 쪽 증거들을 뒤엎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거짓 문서를 꺼내거나 서연 언니를 음해하는 새로운 진술자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서연은 여전히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최 변호사와의 짧은 면담을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 서연 씨,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이 말에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약하게 웃었다. 저 때문에 모두들 고생이네요. 제 딸에게도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주미는 변호사 사무실에 오가며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했다. 한 번은 식당 인근 골목에서 사장을 몰래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그가 누군가와 수상하게 현금을 거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주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간신히 촬영했다. 흔들리고 화질도 고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른들이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지영과 최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주미야, 어떻게 이런 걸 찍었니? 너무 위험했잖아. 주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엄마 생각하면 무서워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라고 답했다. 어린아이가 감수해야 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지영은 마음이 미어졌다. 그러나 그 영상을 통해 사장이 은밀하게 어떤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하나둘 모여갈수록 사장의 포위망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법정에서 이 모든 사실이 공개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장은 그것을 감지했는지 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저는 식당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근거 없는 추측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흔들며 보십시오. 이 기록들은 제가 오히려 그 손님에게 협박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금전을 요구받았어요 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그의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였다. 실제로 사장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그 손님이 과거에 사장을 상대로 투자금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했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만약 원하던 금액을 못 받으면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지영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저건 아마 진짜가 아닐 거야. 혹시 진짜라 해도 독극물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일 텐데. 최 변호사 역시 사장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히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독사를 정당화할 동기가 될 순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자와 갈등이 있었다 해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아마 사장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중은 여러 소문과 기사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사장이 피해자다. 그 종업원 여성이 억울하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시선이 갈라지는 와중 주미와 지영 그리고 최 변호사는 차근차근 물증들을 확보하며 사건을 뒤집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최 변호사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사장과 결탁한 인물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범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지영은 놀랐다. 무슨 소리죠?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건가요? 최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진 않았지만 사장이 매일 통화하고 있던 특정 인물이 사건 전부터 식당 인근에서 수상하게 배회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 인물이 동물 구매나 거래에 직접 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뿐 아니라 제3자가 함께 움직인 셈이죠. 지영은 긴장감을 느꼈다. 사건이 확장될수록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밝혀내면 서연의 무죄가 더욱 확실히 입증될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다. 주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더욱 각오를 다졌다. 무서워도 괜찮아. 난 엄마를 꼭 지킬 거니까. 아이의 작은 결심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며칠 후
구치소에 수감된 서연에게 드디어 진전된 소식이 전해졌다. 최 변호사와 지영이 수집한 증거 덕분에 조만간 법정에서 다시 신문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당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머금으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그 시각 사장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그가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비밀 수첩을 꺼내어 누군가와 연락했던 기록들을 지우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문득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형사들의 모습에 움찔했다. 지영과 주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다. 가장 핵심은 사장이 직접 독극물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그날 해당 물질을 음식에 넣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지영이 발견한 송금 기록이 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했지만 사장은 여전히 약품은 전혀 다른 용도로 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게다가 독극물이 유니폼에 묻은 것은 서연이 식당 주방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다 오염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식당 안에 다른 사람이 유니폼을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은 어린 눈으로도 그 가능성을 직감했다. 맞아. 엄마 유니폼은 보통 탈의실에 걸어두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거기에 손댈 수 있었을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재판에는 어떤 증언이 가장 중요할까? 결국 사건 당일 사장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장이 주방을 돌아다닌 시간과 서연이 음식 준비를 하던 시간대가 겹친다면 그 틈에 무언가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식당 출퇴근 기록, 주방 스케줄표를 교차 검토하고 있었다. 동시에 주미가 촬영한 사장의 수상한 뒷골목 거래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거래가 독극물과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사장의 외부 공범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에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서연 언니는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거야. 주미의 용기, 최 변호사의 열정, 그리고 내가 찾아낸 증거가 합쳐지면 불가능한 건 없겠지. 그녀는 지친 눈을 감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다. 결전의 재판이 가까워지면서 법원 앞은 취재진과 구경꾼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어느덧 서울 시내에서도 꽤나 화제가 된 사건이었고 식당 동물 사건이라 불리며 각종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오갔는데 과연 종업원인 임서연이 정말 독을 넣었을까? 아니면 식당 사장의 음모일까라는 의문이 대부분이었다. 주민은 재판 준비에 동석하기 위해 며칠 동안 학교를 조퇴했다. 외숙모와 담임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선생님은 아직 어린데 괜찮겠니라고 걱정했다. 그래도 주민은 단호했다. 엄마를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꼭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조금 망설이더니 주민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지영과 주민, 최 변호사는 각자의 역할을 재점검했다. 지영 씨는 재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해 주세요. 사장이 평소에 보이던 행동과 그날 이상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최 변호사는 지영의 성실함과 관찰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예상치 못한 역할이 주어졌다. 바로 자신이 찍은 영상과 엄마의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 직접 진술하는 것이었다. 아직 아이라서 변호사가 대신 제출해도 되지만 내가 직접 내 마음을 전하면 판사와 배심원에게 더 큰 울림이 있을 거야. 물론 너무 부담되면 안 해도 돼. 최 변호사의 말에 주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해볼게요.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이 순간 지영은 주민이 얼마나 강인한 아이인지 새삼 깨달았다. 8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었지만 주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결연한 태도로 사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주민과 촬영한 뒷골목 거래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사장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고 상대 남성은 그것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설령 이것이 독극물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뒷거래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모두가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재판이 열릴 날이 다가올수록 진실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쌓아올린 벽은 언제까지나 버틸 수 없다는 진리를. 드디어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다. 구치소에서 나온 서연은 두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방청석에는 지영과 주민, 그리고 외숙모와 몇몇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주민을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검사가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에 독극물을 섞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니폼에서 검출된 물질, 사고 직전 서연이 음식에 접근했던 CCTV 장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분명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제 최 변호사의 차례였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이 독극물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식당 사장이 구매한 특수 약품과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 그리고 그의 뒷골목 거래 영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진범이 따로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그 뒤 증인으로 나온 지영은 사건 당일 사장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원래는 주방 일에 잘 간섭하지 않던 사장님이 그날은 유난히 주방을 들락거리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사장님은 놀라움보다는 당혹감을 감추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곧이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던 순간이 왔다. 주민이 어린 소녀의 몸으로 증인석에 섰다. 재판정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겠니? 라고 묻자 주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크 앞에 선 주민은 조그만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건 제가 사장 아저씨를 따라갔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무슨 거래를 하는지 몰랐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찍었어요. 영상이 재판정 스크린에 재생되자 사장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렇게 흐릿했지만 사장이 봉투를 건네고 돈을 받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다. 다음으로 주민은 엄마가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엄마는 사건 당일 사장님이 시킨 특별 메뉴를 만드느라 평소와 다른 재료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엄마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모든 사람의 가슴에 더욱 강하게 울렸다. 그 시각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딸이 이렇게나 나를 위해 용기를 내주다니. 법정 안에 흐르는 공기는 다시 한번 달아올랐다.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 영상은 무슨 근거로 동물 거래라고 하나요? 단순한 사업 관련 합의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점점 사장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유니폼 독극물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물질이 극소량이긴 하지만 분명히 외부에서 묻어났을 가능성이 컸다는 전문가 견해가 존재했다. 결국 판사와 배심원들은 사장의 진술과 행동에 강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모두의 시선이 사장에게 쏠렸다. 과연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재판이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 것인지 모든 이의 숨소리가 고요해질 정도로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장은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검사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증인을 추가로 호출했다. 바로 사건 당시 식당 근처를 배회했던 한 인물이었다. 그 인물은 처음엔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미 사장과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더는 부인할 수 없었다. 저는 단지 심부름을 맡았을 뿐입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약품을 옮기고 필요하다고 하셔서 음식 재료를 교체하는 걸 도왔어요. 이 충격적인 고백으로 사장이 사건의 주동자였다는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재판정은 또 한 번 술렁거렸고 사장 측 변호사는 진땀을 흘렸다. 이건 음모입니다. 우리 의뢰인을 모함하려고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물증과 증언이 다수 확보된 터라 설득력이 약했다.
결국 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억울하다는 듯이 외치며 울분을 토해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 손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투자금을 더 내놓으라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자기 변론을 이어갔지만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독극물까지 사용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라는 판사의 일침에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서연의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임서연은 사장의 계략에 의해 누명을 쓴 것임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장의 약품 구매 내역, 뒷골목 거래 영상, 그리고 사장 측 심부름꾼의 증언을 제시했다. 또한 유니폼에 독극물이 묻은 시점 역시 서연이 사용하기 전이었다는 의견서가 전문가로부터 제출되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판사는 배심원단과 잠시 협의한 뒤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독극물 투여와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 임서연은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서연은 눈물을 왈칵 쏟았다. 지영과 주민, 그리고 방청석에서 응원하던 동료들도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눴다. 주민은 기쁨에 겨워 엄마를 외치며 눈물을 닦았다. 이어 판사는 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장의 음모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뻔한 사건입니다.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장은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판결은 기울어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 순간 주민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서연은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딸에게 달려가 꽉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불공정과 거짓으로 인한 상처가 깊었지만 그 사랑은 더욱 굳건해졌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방청석 한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지영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마침내 억울함이 풀린 친구의 모습에 안도감이 북받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아이 주민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 이 모든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의 결말이 드디어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뒤 서연은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가족과 함께 법정 문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도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억울함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묻어났다. 식당 사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세간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그리고 누명을 벗은 서연의 이야기는 딸의 용기로 역전된 억울한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다. 주민은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정말 대단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저 작게 웃으며 엄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어린아이답게 순수한 마음이 그저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며칠 후 서연과 주민은 원래 살던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밀린 월세 문제도 여러 단체와 주변 사람들의 후원으로 해결되었다. 지영은 이삿짐을 함께 옮겨주며 서연에게 말했다. 고생 많았어. 그래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많은 감정을 나누었다. 정말 고마워. 지영아, 너와 우리 주민 덕분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주민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후로 서연은 일자리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한식당에서 일을 계속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녀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주민이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줬는데 내가 그동안 일을 핑계로 너무 소홀했나 봐.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작은 목소리와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다. 주민의 진실한 마음과 지영의 용기, 그리고 최 변호사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서연은 평생을 억울함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외숙모 역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우리 가족이니까. 라며 따뜻한 지지를 보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딸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경험한 부당함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 앞으로 우리 모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주민은 엄마 손을 꼭 잡고 근처 공원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엄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서연도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다짐을 새겼다. 주민아,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서로를 믿자. 두 사람이 나눈 조용한 약속은 향후 이들 삶의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었다.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린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서울 도심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거짓과 불의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처럼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전해주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주민이 물었을 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자유야. 그리고 앞으로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자.